한국일보 기자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시사난타 H. (152석) 대 (127석)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 민주통합당이 얻은 4.11 총선 결과입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여대 야소 정국이 유지되게 됐습니다. 그것도 여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진보 성향인 야당들의 의석을 합한다고 해도 152대 140석. 압승을 예상했던 민주통합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새누리당이 과연 100석이나 얻을 수 있을까 당내에서도 걱정이 나왔던 게 사실인데 강원과 충청을 휩쓸다시피 해 다시 원내 최대 다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야당의 호재일 수 있는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붕대 감은 손과 김용민 후보의 막말 논란이 이를 모두 다 덮은 걸까요? 시사난타 H 26번째 시간 총선 얘기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난타 H 진행을 맡고 있는 한국일보 산업부 최진주, 사회부 김지은 기자입니다. 최진주 선배 어제 투표 잘 하셨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참 저희 집에 가깝게 바뀐 그런 투표소에 가가지고 잘 찍고 나왔죠. 네, 이번에 저도 투표도 투표지만 개표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했는데요. 사실 저는 제 지역구보다 옆 지역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네. 땀을 쥐고 봤는데요. 정말 어젯밤에 그래도 이것만이라도 제발 이런 심정으로 저도 한밤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봤죠. 네, 사실 지난번에 그 심상정 후보가 손범규 그 현역 의원인데 졌을 때 참 안타까웠거든요. 네. 네, 이번에도 사실 그 출구 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굉장히 박빙이었는데 네, 그렇죠. 계속 엎치락 뒤치락 그리고 이제 이겼다더라, 개표가, 역전했다더라, 다시 뒤졌다더라, 막 이랬죠. 네, 그 개표가 97% 정도 그 이루어진 상황에서 심 후보가 한 240여 표 차이로 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3%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이 나머지 표들이 다 심 후보 표였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최종 결과는 170표 차이로 심 후보가 당선이 그래서, 됐죠. 네. 상대편도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세상에 네. 어떻게 170표 차이로 지냐 이 생각에 밤새도록 얼마나 잠을 못 이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판에 검표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재검표도 했잖아요. 그래서 참 아슬아슬한 정말 이번 거 가장 아슬아슬한 그런 지역구였죠. 사실 또 마지막에 저는 사실 거제 쪽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봤었는데 결국 그 진보신당이 한 표도 내지 못하고 진보신당의 김한주 후보가 결국은 안타깝게 여기서도 지면서 진보신당이 결국 당이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어저께 약간 자기 전에 우울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6시에 딱 이 방송 3사 TV 화면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네네. 아니 거의 비슷하게 120에서 147석. 네, 그러니까 거의 여야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네, 맞아요. 출구조사가 이 범위가 한 이렇게 30석. 틀릴 줄이야. 아니 그리고 사실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그러니까요. 그 다 들어갈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럴 줄이야. 제 지인 중에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은 마치 일기예보를 하면서 내일 날씨는 맑거나 흐리거나 비 오거나 눈 오거나. 네,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거의 그런 수준으로 출구조사를 했는데 정말 그것도 아닌 정말 그 4가지 중에 아닌 거 뭐가 있죠? 뭐가 맑거나 흐리거나 비 오거나 안개? 비 오거나 눈 오거나 빼면은 안개나 태풍? 태풍? 이런 거? 진짜 당황스러운 그런 결과였어요. 네. 아무튼 예상과 달리 이렇게 네. 새누리당의 거의 그 승리로 끝난 이 총선 결과나 또
의외로도 수도권에서 민주통합당이 압승을 거둔 거나 여러 가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얘기거리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4.11 총선 결과에 대해서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세 분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정치부에서 새누리당 출입하고 있는 김성환 기자 나오셨고요. 디지털 뉴스부의 양홍주, 박소영 기자 나왔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누리당 출입하는 이 김성환 기자가 먼저 총평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이번 선거는 정권 말에 치러진 선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야당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시작부터.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조기에 그 양 진영, 그 진보 보수 진영이 조기에 좀 똘똘 그 뭉쳐서 진영 구축이 됐기 때문에 네. 중도표를 야권 성향의 중도표를 얼마나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민주당이 선전하는 그 계량적인 수치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딱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그 선거의 여왕이라고도 불리고 네. 17대 탄핵 때 한 120한석을 갖고 왔던 그랬죠. 그 힘에만 거의 유일하게 의존을 했다고 봐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서 당연히 야권이 많은 의석을 가져오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분석으로는 아무래도 김용민 후보의 그 막말이 네. 막판에 그 야권 성향의 중도층을 그 투표장으로 많이 못 끌어내지 않았냐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수많은 뭐 유명 인사들이 좀 이상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뭐 춤을 추겠다는 둥 뭐 이러면서 뭐 투표율을 독려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부터 조금 국민을 좀 우습게 하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끌어냈어야 되는 다른 게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악재가 있었다. 그게 이제 김용민 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김용민 파문만 가지고 어떤 이렇게 대패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 자체의 문제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일단 새누리당을 출입하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 출입 기자의 입장에서 네네. 그 민주당에서 들려온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박근혜와 한명숙의 대결로 봤을 때 그 한명숙의 리더십의 부재를 네. 지적하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오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이라든가 그렇죠. 예, 아니면 공천 때 결국 개파 간의 그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나눠먹기식 공천이 그렇죠, 되었었잖아요. 그리고 비례대표도 공천심의위원회에서 미리 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가지고 왔는데 거의 다 날려먹고 다 진짜 자기 사람들 그냥 배치해가지고. 그래서 예, 그런 일이 저기 있었죠. 강철규 저 공심위원장이 예. 나 안 하겠다 중간에 그러니까요. 그럼 예. 보이콧 상황까지 예,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래서 무슨 재벌 개혁하는 그런 뭐 요즘 교수라든지 좀그 뭔가 명망 있고 좀 인물이 사람들이 눈에 띄는 그런 인물들은 오히려 배제가 되고 그런 어떤 좀 잡음이 심했죠. 그것도 그렇고 일단 또 야권 연대를 하면서 통합 진보당이 갖고 있는 그런 이슈라든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선을 둔는 부분도 필요한데 무조건 다 끌어온 거죠. 그러니까 통합 진보당이 앞서갖고 가는 그런 이슈를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냥 다 묻어간 거죠.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 끌어간 이슈는 하나도 없었고 약간 반대로 이쪽에서 예를 들면 한미 FTA라든지 그렇죠. 제주 해군 기지 문제. 해군 기지 예. 문제라든지 예. 이런 이슈에 이제 올라타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그렇죠. 거죠. 더구나 그런데 이제 제주 해군기지라든가 한미 FTA 물론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지만은 한명숙 대표가 총리인 그 노무현 정권 그렇죠. 시절에 네, 일단은 했던 꺼냈던 거죠. 얘기이기 네. 때문에 그걸 오히려 여당한테 그 공약 빌미. 대사 빌미를 네. 제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선을 좀 두고 간 것도 필요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김용민 후보 사퇴 부분도 노코멘트로 넘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좀 뭐 민주당도 그 선거 전부터 뭐 한미 FTA 다시 재협상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네.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통합진보당이 확 이슈에 민주당이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특히 상당히. 가운데 쪽에 있던 그러니까 소위 이제
중도, 내지는 부동층 이런 사람들한테 약간 그런 부분들이 미덥지 않다라는 느낌을 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상당히. 결과적으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본선에 이제 뛰어들다 보니 그러니까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영향력이 좀 이렇게 제대로 발휘가 안 됐고 사실 그 여야 여성 대표가 이렇게 맞붙어서 선거를 치른 거는 거의 정치사상 처음인데. 그렇죠. 우리 정치에서는. 예. 근데 상대적으로 박근혜 위원장은 이제 사실 민간인 불법 사찰이란 게 이제 큰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국기를 정말 흔든 대통령 하야 얘기까지 나온 사건이었는데 새누리당이 결과적으로 별 상처를 입지 않은 것을 보면 오히려 왜 특검을 막 네. 주장하면서 박근혜 공세적으로 위원장이 나갔잖아요. 나도 사찰의 피해자다 이렇게 그렇게.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 내세운 게 먹힌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복잡하게 들어요. 안 들어가고 유권자들은 일단 복잡한 거 그렇죠. 싫어하거든요. 근데 민간인 사찰 문제를 좀 더 검증을 해서 딱 요점만 유권자들한테 전달을 해서 공략을 했으면 괜찮은데 야당 측에서. 예, 야당 측에서. 근데 이게 갑자기 뭐 전 정권도 뭐 했다. 뭐 진위 여부는 나중에 확인이 일종의 되겠지만 무타기적인 게 요소- 먹힐 예. 빌미를 줬죠. 빌미를 처음에 줬죠. 약간 예. 2,600개라는 거를 터뜨리면서 그때 사실 조심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처음에. 예. 그래서 뭐 박영선 그 의원이 들고 나온 뭐 문서가 2007년 거라고 해서 또 희화되고 네네. 예, 그런 부분이 약간 이제 점수를 까먹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위원장을 제가 이제 좀 뭐 유세나 이런 걸 따라가면서 취재를 해봤고 또 작년 8월달에 저희 신문에서 지역 민심 르포를 한번 했었습니다. 선거를 네. 한 8개월 정도 앞두고 그때 제가 이제 충청도를 갔었는데 그때도 가면 그 선거가 이제 선거 시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싫은데 박근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좋다라는 좋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박근혜 한번 대통령 찍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나라당 그 당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그리고 네. 박근혜라는 사람을 따로 분리해서 보고 네. 이번에 강원도에서 이제 새누리당이 몰표를 받지 않았습니까? 9석을 네. 다 갖고 왔는데 강원도에서도 가서 이제 주민들이나 유권자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정권 심판해야 된다. 정권 말이기 때문에. 근데 박근혜는 다르다. 이런 기류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MB와 박근혜를 분리하는데 결국은 성공한 거죠. 성공을 했고 예. 그 야당은 근데 계속 MB를 가지고 공격을 이명박근혜라고 해서 공략을 했는데 그거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초반에 그렇게 프레임을 잡았더라도 네. 선거 과정에서 민심을 확인을 그렇죠. 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 전략을 싶으면. 팍팍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민주당이 그런 측면에서는 좀 순발력이 뒤처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사실 박근혜 위원장이 그 2007년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당시 네. 이명박 후보하고 붙었고 그 이후로도 사실 같은 당 여당이면서도 여당 내 의원이면서도 묘하게 이제 스탠스를 이 대통령하고는 약간 차별성을 두고 거리를 두고 계속 유지를 했죠. 그리고 아까 사찰 피해자 나도 사찰 네.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묘하게 이 대통령하고 분리를 시키는 그렇죠. 자신을 네. 그런 뭔가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은 메시지 아니었나 그런 아니,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뭐랄까 뭐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장기간 어떤 그런 거를 유지해보면서 이번에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뭐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그러니까 사실 거의 참패가 예상됐었잖아요. 올해 그렇죠. 초만 해도. 예. 아, 도저히 이 MB 정부의 실정을 견딜 수 없다. 사람들이 뭐 물가 앙등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심판 분위기가 아주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그럼 어떻게 그 자신을 싹 분리해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자신만 분리한 게 아니라 한나라당 자체를 분리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고립시키고 자기와 당을 분리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어떤 보면은 성공한 전략이었는데 굉장히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뭐 처음에 비대위라든지 뭐 이렇게 좀 뭔가 색깔 바꾸기를 나간 것이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그 저도 처음에 이제 12월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로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게 네. 그 김정일 사망하던 날이거든요. 네. 그날인데 그 처음에 이제 뭐 조동원이라는 침대는 뭐 가구가 가구가 아니고, 아닙니다. 네. 근데 그분도 이제 50대 중반에 가서 그쵸. 쉽게 말해서 네. 이제 카피라이터로서의 약간 감이 한몰 가신. 예. 그래서 와서 뭐 홍보기획 본부장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변화를 한다고 이제 당명을 바꾸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위원장이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을 원래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2004년인가 2005년에 한번 이걸 다시 대표 시절에 바꿀 생각을 있었군요.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됐죠. 괜찮은데 왜 바꾸냐라고. 그래서 하여튼 당명 바꾸고 그리고 뭐 당 색깔을 아예 빨간색으로 바꾸고 네. 그래서 이게 뭐 진보 신당이냐. 아니 이번에 사실 진짜 좀 무섭다. 적화통일 막 이런 느낌 들었어요. 그 뭐지 그 나중에 선거 나온 거 보고서는 사실 충청하고 전국이 강원이 시뻘게. 예, 충청하고 강원이 지역이 넓잖아요. 그러니까요. 넓은 곳이 많다 예. 보니까 의석수는 적고 그러니까 강원은 사실 그 의석수 되게 적은데 그 땅이 넓어가지고 막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새누리당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사람들 지지자들은 네. 아니 뭐 문이 바꾼다고 뭐 바뀌냐. 그 처음에 그랬죠. 예, 야당의 또 공약 대상이었어요. 뭐 그쵸. 이명박근혜 그걸로 가면서 프레임으로 가면서 야 색깔 옷 바꿔 입고 뭐 한다고 그게 바뀌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느 정도 유권자들한테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지지층한테는 먹혔다. 그렇죠. 한나라당 지지층한테는 먹혔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최소한 없는. 한나라당 지지층이 스스로 그래 우리 박근혜 당은 MB랑은 달러라는 좀 뭐랄까 자기 체면을 거는데 일단은 그 충분 어떤 도움을 줬겠죠. 그렇죠. 그런 예, 그런 게 거. 또- 이명박의 당이 한나라당이었으면 그렇죠. 박근혜당이 새누리당. 딱 그어주는 네이밍을 해줬고 색깔도 바꾼 게 결국 그런 효과를 갖았어요. 그 박근혜 위원장이 정책 측면에서는 사실 복지 분야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본인이 그 정책 구상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렇게 약간 좀 왼쪽으로 그 좌클릭한 것도 선거에 영향이 좀 있었겠죠. 그렇죠. 김종인 그 전 수석을 끌고 온 것 자체도 비상대책위원회 네. 끌고 온 것 자체도 경제민주화 네. 측면에서 재벌개혁, 예, 경제민주화. 예. 솔직히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결국에는 전혀 아무것도 안 됐죠. 네. 그래서 반발이 심해서 아무것도 아무도 예.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천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재벌 옹호론자들이 이제 그렇죠. 공천이 일부 다 이제 됐는데 예, 공천이 돼서 네. 오히려 이게 지금 성장 그걸 중시하는 이명박 그쵸. 로믹스 네. 이거를 또 다시 따라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는 어차피 또 대선에서 한번 제어가 네.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그렇게까지가 같고 돌아가기는 예, 쉽지 쉽지 않을 않을 것 것이다. 같고 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또 경제 민주화에 맞춰서 네. 이제 박근혜 위원장 주변에서 또 이제 경제 정책을 짜는 사람들은 어쨌든 네. 이제는 최근에 그러니까 세계적인 흐름을 맞춰서 좌클릭 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선거 관련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한마디 박근혜 위원장 관련해서 네.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이제 박근혜 위원장을 이제 새누리당 기자니까 이제 지지 유세를 따라갑니다. 네. 따라가는데 막상 본인이 그렇게 강조했던 세종시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세종시 한 번도 안 버린 건가요? 버렸다기보다는 이제 세종시에 나온 야당 후보들이 너무 셌죠. 상대적으로 이해찬 신대평. 그랬으니까. 예. 예. 하여튼 충청권은 갔고 어차피 뭐 예, 그렇죠. 어차피 좀 힘들다라는 계산이 생각을 있었던 한 것 거고. 같고 음. 전국에 한 230 몇 개를 공천을 했는데 246개인데 호남 지역 몇 개 빼고 해서 하여튼 네. 230 몇 개를 공천을 했는데 그 모든 후보들이 박근혜 위원장한테 와달라고 SOS를 쳤거든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기가 한 사람이 박 위원장이 오는 게 그렇죠. 완전 진짜 예. 엄청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일단 따라간 지역들이 계속 그 강원, 네. 충청. 근데 솔직히 선거 이번에 전만 이변이 났던 예. 곳이 바로 강원 충청이잖아요. 그 선거 전만 해도 강원 충청의 여론 지지율이 그렇게 새누리당에 호전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이제 야권에서 이광재 전 지사를 네. 당선을 시키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야도다 그런 네.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충청도도 충남 같은 경우는 18대 때 선진당이 거의 다 먹었었고 충북도 그 뭐 새누리당이 당시 한나라당이 상당히 약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특히 이번 지지율 조사에서도 그래서 그 낙관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지역이 많지 않은데 왜 자꾸 박근혜 위원장이 충청하고 강원에 공을 들이나. 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아마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니까? 외부로는 엄살을 떨었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박 위원장이 강원하고 충청에서 힘을 공을 주면 들이면, 공을 들이면 수도권에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 상쇄할 수 좀, 있겠다라는 판단을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 결과 그렇게 나왔거든요. 새누리당이 그 수도권에서 지금 한 서울, 경기, 인천 포함해서 44개 정도를 갖고 갔는데 네. 그러니까 44개를 갖고 간 것도 좀 대단한 거예요. 탄핵 때 33개였습니다. 탄핵 때. 네. 그러니까 33개 밑으로는 안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상쇄시키는 효과를 냈죠. 수도권에서 많이 빠진 부분을 어쨌든 강원하고 충청에서 그쵸. 상쇄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 준비를 조직적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게 이해할 수 없도록 상당히 이제 10년 동안 정권을 잡았었던 정당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정당인데 이번 선거에도 되게 허술하게 이렇게 굉장히 나이브하게 접근을 했다면 방금 그런 식으로 뭐 충청 강원을 공략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되게 준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새누리당이 들었어요. 준비를 예. 상당히 많이 한 측면이 저는 아주 사소한 거였는데도 준비가 여야가 틀렸다는 느낌을 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투표 당일이었는데 이번에 선관위에서 처음으로 그 투표 권유는 당일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딱 가보니까 그게 100m 바깥에서 이제 가능하게 돼 있었잖아요. 투표소 100m 밖에서 100m 밖에 그 새누리당 후보 유세 지원자들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투표를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누구 뭐 운동원 뭐 이런 식으로 000 운동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야당은 이걸 전혀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게 무슨 선거 위법 위반이 아니냐 오히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갈팡질팡 우왕좌왕 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되게 세심한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가 한쪽은 굉장히 꼼꼼하게 한 반면 한쪽은 되게 좀 미흡했다.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작년에 이제 서울시장 재보선 같은 보궐선거 같은 경우 물론 지금 민주당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던 야권 후보인 박원순 후보라든가 또 저기 그 전에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SNS,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 선거 독려하면서 상당히 반사이익을 누렸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상쇄되고 있는데 그걸 약간 좀 그 2년 전에 지방선거 때와 그 작년에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 때 그때만 생각하고 좀 루즈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후보들 개인기에 또 많이 맡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투표 동료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죠. 트위터상에서는 어쨌든 야권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네. 새누리당 후보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 지지층을 확보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기를 좀 개인기에 의존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지금 그 트위터 얘기를 하셔갖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내일자 신문에서 기사를 쓰는 게 있는데요. 그 민주당이나 야권 후보들은 트위터를 통한 SNS 운동을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새누리당하고는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 나게 했고 실제로 그 재전송이라고 하죠. 자기가 트윗을 한 게 리트윗된 횟수, 그 다음에 더 많이 얼마나 많이 됐나 이걸 보면은 새누리당 후보들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민주당 후보들이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당선이 됐느냐? 그건 그렇지 않았어요. 절반, 뭐 열심히 했으나 그게 실제로 그것 때문에 당선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결과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잘하면은 결과가 좋을 것이다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거에 민주당이나 야권 후보들이 너무 기댔던 거. 박원순 후보 때 그 봤던 거를 예전에 그 SNS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새롭게 발굴된 표가 20대 같은 표였는데 거의 근데 사실 저는 투표율이 뭐 한 20%대에 머물렀던 그런 층을 갖다가 이제 끌어내고 이러면서 없었던 표가 생긴 점에서 사실 반사이익을 봤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이번에 끌어낼 수 있었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안 됐었던 것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SNS에서 막 이렇게 진짜 북치고 장구치고 뭐 춤추고 뭐 머리에 스타킹 쓰고 이러면 더 많은 그 층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이 SNS를 통한 선거 방식이 상당히 이제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지층들만 이렇게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뭐 리트윗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 교수 트윗만 해도 일단은 공격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자기들 주변, 그러니까 자기 성향의 사람들하고만 이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표의 확장성이라고 하죠. 그거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함정에 빠지면 이게 좀 한계를 보이지 않을까. 근데 예전 SNS는 좀 그렇지 않아요. SNS의 회원 자체가 늘어나는 추세였었어요. 지금은 늘어나진 않아요. 더 이상 이제 정체된 상황에서 그 안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 추가로 사람을 늘리기 지금 힘들었죠. 우리나라에서 트위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600만 정도 되는데 실제 그 중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로그인을 하고 뭐 한 주라도 쓰는 사람은 20만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
나는 진보적이다, 나는 보수적이다라는 거를 트윗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 성향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그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진보 성향의 트위터리안들과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를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일단은 트위터 공간은 진보 성향이 95%고 압도적이죠. 네, 보수 성향이라고 파악이 된 사람 그 5%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 아까 지금 김성환 기자가 말한 대로 실제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자기들끼리만 해요. 네. 나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만 리트윗을 하고 그 말을 받아서 리트윗을 하는 사람 역시 보수 쪽의 사람이 아니라 역시 진보 쪽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글을 보는 타임라인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보수 쪽 사람들은 내 생각은 이게 아니다라면서 진보 쪽 사람들 자꾸 교화하려고 해요. 네. 말 그대로 그렇죠. 뭐 전도를 한다거나 약간 아니면 전도하는 자기 쪽으로 느낌이죠. 데려오려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른데 금방 말한 대로 이게 한계가 여기서 보이는 거죠. 민주당이나 야권 후보들이 SNS를 통해서 아무리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기존의 자기 표, 자기를 지지하던 유권자들 외에는 그 글을 보지 않는 거예요. 네. 자기들끼리만 리트윗하고 그 밖으로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죠. 저는 이제 그게 이제 SNS의 확대, SNS 사용자가 사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빠른 시간에 확대가 됐잖아요. 확장이 되면서 그 어떤 그 층이 좀 늘어났었던 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은 이제 그게 이제 정체를 맞으면서 더 이상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사실은 더 강화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감히 거기에 끼기가 싫어지는 경향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선거는 약간 나랑 다르지만 뭐 한 중간쯤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야지 이기는 게임인데 그게 아니고 뭐 우리끼리 뭐 거의 뭐 축제처럼 이렇게 즐기는 그런 식으로 이번 선거가 특히 SNS 선거는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모두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면은 네네. 그 프레임에 갇혀서 결국에는 선거 결과는 뭐 장밋빛이 아닌 이번처럼 회색빛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갇혀서 자기들만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있었죠. 그 김용민 후보의 네, 김현민 사건을 통해서 시청 광장에서 보여준 퍼포먼스 같은 경우가 네. 사실은 그게 SNS 상에서는 아주 자주 일어나는 형태인데 오프라인에서도 보여진 모습이거든. 자기들끼리의 그 축제의 모습을 보면서 네. 이게 전부 다 다른 저 시청 광장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들어오지 않을 뿐이다라는 어떤 그런 착각을 하면서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생각이 아주 크게 벗어났던 거죠. 네. 그 김용민 후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그 김용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제 월요일 화요일 주 초에 이제 그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많이 확산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사퇴 압박, 그러니까 같은 진영에서도 이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선거 한 3일 전에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이제 물어봤더니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와 김용민 후보 얘기가 상쇄가 돼서 결국에는 뭐 표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안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결국에는 김용민 영향을 보수표 중도층에 있는 보수 성향 사람들 투표층을 끌어낸 효과를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네. 그게 이번 선거에 결정적으로 좀 승패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네.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웠던 거는 아쉽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김용민 후보가 하필이면 그 교회 비하 발언이 있고 그 주말이 부활절이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여의도에서는 금요일까지만 사퇴를 해줘도 네. 상당히 그 민주당이 뭐 이렇게 데미지가 적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랬죠. 있었는데 금요일 그래서 12시까지 저 기자들도 상당히 집중하고 갑자기 사퇴 선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집중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사퇴를 안 하고 네. 최종적으로 이제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예,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서울광장에서 지지자들이 모여서 그 무슨 삼두 퍼포먼스라는 걸 벌였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오히려 역풍을 예, 맞은 중도 거죠. 성향의 그러니까 중도층에 있는 보수 성향 표들을 자꾸 끌어낸 거죠. 끌어내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오히려 위기 의식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도
우와 중도 자가 있다면 이 중도 우 쪽에서 진짜 막 이 사람들에 의해서 뭐 이런 위기 의식 그런 걸 오히려 부추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또 반증이 울산이 이제 공업도시라서 네. 진보당 쪽에서 보통 한두 석은 갖고 가거든요. 네. 근데 울산 6석이 다 새누리당이 갖고 네. 창원에서도 이제 권영길 후보가 있었던 권영길 의원이 있었던 지역 같은 경우는 진보당이 그러니까 뭐 공장 출신 근로자들이 많아서 네. 갖고 가는 지역인데 그 지역도 완패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김용민 효과가 그런 데서 약간 좀 좌지우지된 거 아니냐. 그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예, 영향을 노동자들 미쳤다. 표에도.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네. 그 김용민 후보 그 막말 영향이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더 그렇죠. 컸을 수도 네, 있어요. 지방에서 더 상대적으로 더 컸다는 보수적. 분석이- 예. SNS를 통해서 정보들을 많이 접했잖아요. 특히 수도권 서울 쪽은 어떻게 보면 김용민 측이나 아니면 그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김용민을 좀 우리가 보통 실드를 쳐준다 그러는데 이게 보호막을 쳐주면서 SNS에서 많은 얘기들 했을 거예요. 했지만은 사실 이번에 SNS 선거운동 결과에서도 보면 알지만은 이 지방 쪽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었고 SNS 선거운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지방으로 그렇죠. 갈수록 사실 김용민이나 낙곰수 쪽이 말하는 어떤 반문 자체가 전달될 통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지방에서는 더더군다나 김용민의 말이 막말 파문이 더 크게 작용했을 수 있어요. 그랬을까요? 그 뭐 예를 들면 뭐 배경이라든지 뭐 그때 뭐 이렇게 관타나모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그런 식의 배경을 막 그때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거의 제 생각엔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거를 들어도 사실 잘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해해 주기 어려운데 그런 배경이나 뭐 이런 얘기도 전혀 어떤 접할 통로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그런 것일 수 있었겠죠. 그런 걸 보면 새누리당이 지방에서 특히 오프라인 선거 유세에 굉장히 공을 들였잖아요. 네, 그렇죠. 부산도 그 박근혜 위원장이 5번 정도 내려가지 않았나요? 네, 선거운동 그러니까 이번 총선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기간 때도 한 2번, 3번 내려갔고 그 전에도 한 2번 내려가서 한 5번 정도 내려갔는데 정말 재미있는 건 지방 내려가면 그러니까 박근혜 뭐 박사모들이 동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달라붙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취재가 힘든데 수도권만 와도 이거 표에도 그대로 이번에 결과 나왔는데 네. 수도권만 해도 그 정도 아니거든요. 네. 아니 이번에 그러니까 물론 또 트위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지금 제 화제가 됐던 사진 중에 하나가 그 박근혜 위원장이랑 막 이렇게 선거하려고 이렇게 막 손 내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정말 무심한 표정으로 이렇게 한 20대 정도 보이는 남자 청년인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여태까지 봤던 건 너무 다른, 박근혜 위원장이 오면 다 이렇게 와서 막 한 번씩 악수도 해보려고 하고 이거랑 완전 다른 분위기? 그런 게 딱 나와서 너무 사람들이 되게 재미있다고 하면서 돌려봤던 사진인데 확실히 네. 수도권과 지방은 지방과의 확실히 다릅니다. 달랐던 것 같아요. 지방에 가면 거의 뭐 제가 이제 가수가 많이 업데이트 안 돼서 동방신 너무 오래됐나? 하여튼 그런 제 세대로 너무 올라가면 옛날인 것 같은데. 제 세대랑 비교하면 H.O.T.랑 뭐 하면 아니 그리고 약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런 분위기도 있잖아요. 우리 영애님이 오신. 그렇죠.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여과의 얘기인데 이번에 또 연예인들이 선거운동에 막판에 동원이 많이 됐어요. 동원이라기보다는 많이 출연을 했는데 네. 그 정진석 우리 회사 선배신데 정진석 그 아 후보 제가 우리 회사 선배 네,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근데 하여튼 그 정진석 후보 선거 현장에는 이영애 씨가 나타나서 관심을 그렇죠. 끌었고 맞아요. 그리고 저 김한길 후보 선거장에는 부인 최명길 씨하고 황신혜 씨도 네. 와서 이제 응원을 해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연예인급의 어떤 그런 인기를 박 위원장이 지방에서 누리셨던 것 같죠. 네. 개인기로 거의 이번 선거를 치렀다고 그러니까. 봐야 됩니다. 새누리당은 네. 그러니까 원톱하고 그러니까 투톱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한명 대표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이해찬이라는 또 다른 하여튼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공격수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네. 새누리당은 진짜 원톱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원톱으로 뚫은 거예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정말 아까 충청도랑 강원도를 집중 공략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세 번 정도를 강원도를 방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분들에게는 이번에 사실 또 왜 무슨 평창 동계올림픽을 뭐 북한과 동시에 개최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또 야당 쪽에서 그런 것도 되게 좀 오히려 악재로 많이 그쪽 지방에는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전통적으로 정치권에서 강원도가 뭐 최근에 야도로 바뀌긴 했지만 네. 적경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과거부터 상당히 계속 많거든요. 그랬어요. 더구나 이제 그 6.25라는 우리 또 안 좋은 아픈 굴곡진 역사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네. 지역이기 때문에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제 그 지역에 맞는 좀 선거 전략을 택했어야 되는데 큰 그쵸. 프레임을 그냥 다 가서 적용을 해버리니까 MB 심판을 갖다가 이 동네 가서도 MB 심판, 저 동네 가서도 MB 심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박근혜 위원장이 3번씩 오고 그다음에 또 그 지역에 맞는 뭐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이제 더 선택하려는 생각이 생기죠, 지역민들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전혀 안 먹혔다는 게 MB 심판론이 강원도에서 전혀 안 먹혔다는 게 이게 비유가 맞을진 모르겠지만 강릉에서 된 권성동 후보는 네. 저기 청와대 MB 정부에서 네, 청와대에 그러니까. 있었고 네. 또 정문원 씨도 이번에 저기 당선된 속초 이쪽에서 아마 당선됐을 텐데 네. 정문원 씨도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쉽게 말해서 MB 심판론이 안 먹혀들어도 MB 정부에서 혜택을 누린 사람한테는 표를 찍을 수 없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저기 바닥 정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MB 정부에서 그 비서관,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었던 2명이 가운데 당선됐다는 건 그런 네. 프레임이 어쨌든 지역 주민들한테 안 먹혀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현장에서 바로 반응이 오면 좀 선거 전략을 수정을 해서 즉각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아니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미 그 박근혜 위원장이 MB와 선을 긋고 있었던 것을 감안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민주통합당 자체도 뭐 FTA나 아니면 미디어법 처리 국면에서 박근혜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입장을 밝혀라. 박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과거의 미디어법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MB 심판이라고 내세우면 그게 사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사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는 MB와 이 박근혜 위원장을 다르게 보는 층이 시각이 많은데 제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죠. 앞으로 전망을 좀 해보면 지금 일단 박근혜 위원장이 이제 대선과도 어쨌든 탄력을 받게 됐거든요. 그리고 네. 상대적으로 문재인 상임 고문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부산에서 생각만큼 돌풍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아니 타격이 예, 조경태, 예, 손수조 문재인, 씨가 예, 하하 정말 예. 뭐 손수조 후보 아니 이제 의원이 되겠지만 아니 의원 안 되죠. 의원이 떨어졌죠. 착각했네. 네. 손수조 씨가 다행이다. 손수조 씨가 40%를 얻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예, 40% 얻었다는 게 그걸 보고 정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뭐랄까. 자괴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저기 나갔으면 저만큼은 나왔을 텐데 막 이런 거.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진짜 어쨌든 당 안팎의 경쟁자들 여럿 물리쳤죠. 박 그렇죠. 위원장 이번 선거로. 그렇죠. 정몽준 전 대표죠. 한나라당 대표였는데 그분도 솔직히 생각보다 지지율 격차가 신승했어요 진짜. 이건 솔직히 좀 체면을 약간 구겼다고 봐야 돼요. 귀신이 이겼잖아요. 이재호 의원도 천호선 거의 뭐. 하고 거의 간당간당 가고 당내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진짜, 유일한 대선 대항마로 이제 발돋움을 했는데 이제 야당이 문제거든요. 네. 지금 문재인 이사장이 뭐 힐링 캠프 출연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민혁 사상에 나오면서 괜찮았었는데. 그 다자 대결에서 이제 문재인 이사장이 앞섰어요. 안철수 원장은 네. 일부 조사 여론조사를 네, 보면. 그랬죠, 그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안철수 원장이 어쨌든 대선에 도전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치고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박근혜와의 대결인데, 그렇죠. 박근혜와의 대결인데 박근혜 위원장이 이렇게 탄력을 받고 가면은 어느 순간 이거 제어가 안 되거든요. 네. 그 대세론에게 쫙 올라가면 이미 박근혜 대세론이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작년에 안철수 원장이 등장하면서 이거 제동을 건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다시 또 탄력을 받고 쭉 올라가면 어느 순간 제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원장도 문재인 상임고문 입지가 좀 약해졌기 때문에 네. 이제 아마 어느 순간에든 아니 좀, 오늘 진짜 나타날 역시 가능성이. 주식시장은 정말 정직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아침에 나오면서 저도 뭐 솔직히 저는 뭐 이렇게 안철수 원장 뭐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서 아무 감정이 없는데 그러니까 야권에서 남은 주자가 누가 있나 그냥 속옷법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사실 이번 뭐 낙동강 벨트는 무슨 낙동강 벨트 이제 자기만 간신 살았지. 솔직히 문재인 특히 나는 좀 문재인 뭐라고 해야 되지? 상임고문. 네, 문재인 상임고문 같은 경우 좀 실망했던 게 이번 선거에서 물론 한 대표 체제로 치러졌지만 고비마다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자기 지역구에서 승리하는데 좀 몰두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새누리당이 네. 그 손수조를 내세운 게 네. 결국에 먹혔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묶어주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전담 마크맨 같은 걸로 이제 왜냐면 도저히 저도 그러니까 뭐 뭔가 상대가 되는 사람한테 지면은 뭐 질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좀 다른데 신경을 쓸 수가 있을 텐데 세상에 뭐 이런 정말 1년 몇 개월 뭐 어디 무슨 대행사였죠? 홍보 대행사에서 일한 경력밖에 없는 정말 아가씨한테 정말 딱 졌을 경우에 그 타격은 도저히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못 나왔던 거긴 하죠. 전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예. 그 힘을 그러니까. 중앙적으로는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 사실 네. 전장에 파견된 장수 같은 거예요. 최전방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에 국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일단 그 경계에 서가지고 외척과 싸워야 되니까 밖을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이순신 장군한테 여기 저기 성을 뭐 조선 뭐 한성을 지켜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한성이 아니지 뭐지? 조선의 수도가? 한양이요? 한양. 한성이라고 하면 중국의 한국을 부르는 이름이잖아. 안 돼. 한성이라고. 이순신 장군한테 한양을 지켜라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막판에 그렇게 뭐 김용민 파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때 이정희 사태 때는 어쨌든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뭔가 역할을 예. 했었잖아요. 그런 정도의 역할을 좀 했었어도 사실 좀 당내에서 어떤 그 입지가 좀 초선 뒤에 좀 나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기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바로 이렇게 막 쫙 문재인 주는 떨어지고 남은 건 안철수밖에 없다. 뭐 안재현 주자가 상한가로 쫙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런 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박근혜 위원장이 부산에 그렇게 자주 내려간 것도 사실 그 문재인 상임고문을 거기에 묶어두기 위한. 묶어두려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지역에서 특히 부산에서 박근혜 위원장이 내려가면 유세를 한번 하면 그 인원 동원력이라는 거는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실 그 민주통합당이나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당연히 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겠고 쉽게 떠날 수 없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손수조 후보를 그 문재인 후보 지역구에 공천했을 때 참 잘한 공천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제 그런데 전략이 그 전략을 전략이 잘 사실 쓴 거죠. 문재인 상임고문을 그 손수조 후보 정도의 급으로 낮춰버리는 격화시켰고 그리고 이겨도 그렇게 득이 되는 게 이겨도 없고 본전이죠. 지면 정말 타격이 큰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딱 믿져야 본전인 장사를 하게 한 거예요. 문재인 상임고문. 근데 되게 맞는 얘기긴 한데 아, 전략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아니, 믿져도 본전인 장사를 새누리당이 한 그렇죠. 거죠. 네, 네. 근데 전략적으로 굉장히 맞는 얘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부산 살상구 주민들을 되게 좀 무시한 처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차피 버리고 간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뽑아주시오 하고 내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아까 왜 김용민 후보에 대해서 그 쪽의 주민들이 물론 제가 그렇게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 제 말에 기분 나빠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저디까지 추측입니다.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부산 사상구 주민들도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면서 모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갖다 그냥 큰 틀에서 그렇게 보고 거기는 아예 그 주민들 사실 약간 무시하고 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볼 때 그 뭐 좋고 나쁨의 그런 가치 판단을 떠나서 볼 때 새누리당이 전략을 잘 세웠어요. 그쵸.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 세웠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의 패배를 통해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지방선거 번의 때와 네. 그 서울시장 재보선 때 시장 패배를 선거. 통해서,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위터 이
이제 정치돼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아마 감안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고려를 해서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 나선 반면에 네. 민주당은 정권 이게 좀 쉬운 물론 어렵게 봤다고 얘기를 하지만 판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상황에서 네. 약간 안일하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라는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또 그걸 대처하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앞서가는 쪽에서는. 근데 그 대처 능력, 김용민 후보 막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 대처 능력이 좀 떨어졌다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전략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야. 근데 전략도 전략인데, 그러니까 뭔가 보여준 게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MB 심판, 그러니까 이런 솔직히 누군가를 심판하는 거가 먹힌 적은 제가 보기에는 탄핵 때 말고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되거든요. 뭔가 비전을 보여주고 나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뭔가 흠집이 있어도 사람들은 투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를 꺾은 사람이 MB 아닙니까, 사실? 근데 그 MB가 그러면은 그때 얼마나 많은 뭐 BBK부터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 도덕성에 관련된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의 여왕한테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내가 경제 대통령이다라는 약간 허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거를 내세웠던 것이 사람들한테 먹혔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보면은 되게 진짜 MB 심판 이외에 과연 야권이 뭐를 보여줬는가. 그리고 왜냐면 복지 이런 거는 막 새누리당이 막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막 새누리당이 또 다 카피해가지고 막 진보 정당 것까지 막 카피해가지고 막 하지 뭐 경제 민주화에다 재벌 개혁을 하겠다 그러지 막 이러니까 사실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20대를 갖다가 만약 끌어내고 싶었으면 20대에게 희망을 주는 뭐를 제시를 했어야죠. 네. 단적으로 민주당이 이번에 비례대표 10번하고 13번에 청년 비례대표를 넣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상당히 이제 흥행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흥행을 못했거든요. 되게 그 과정도 허술하게 짝이 없었어요. 허술하게 짝이 네. 없을 뿐더러 또 뽑힌 사람들이 네. 이제 뭐 지금 학생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직업이 다양하지 않고 좀 제한적이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평가가 있어요. 참신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뭐 정치를 원래 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그 과정에서도 그 떨어진 사람들도 되게 불만도 굉장히 많았고 그 좀 투명하다는 느낌을 전혀 안 줬어요. 그 진행하는 과정도. 그러니까 흥행이 전혀 그냥 뭐 저기는 뭐 이준석 내세워가지고 뭐 좀 효과를 봤네? 뭐 우리도 뭐 한 20대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뭐 요즘에 오디션이 유행이라니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정말 급조에다가 형편없는 그런 진행. 그래서 그때도 정말 좀 되게 한심했죠. 어쨌든 근데 그 중에서 두 분은 당선이 됐습니다. 10번하고 13번. 네. 김광진 씨랑 장하나 씨가 있고 네. 두 명은 당선이 됐습니다. 어쨌든. 김광진 씨는 지금 30살이죠.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지금 통합진보당에도 이제 김재현. 31살 네, 그 김재현 김재현 씨가 씨. 고대녀라고 불린 김지훈 씨를 꺾고 어쨌든 이 19대 국회에서는 이 의원의 최소 그 연령층이 평균 연령은 좀 평균 연령도 아마 낮아진 것 같아. 다선 의원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네. 지난번에 비하면 그래도 젊은 신인들이 많이 진출을 한 편이어서 평균 연령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좀 신기한 게 그렇게 뭐 청년 대표들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20대, 30대 그러니까 좀 어린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존재감이 없거든요. 사실 뭐 얘기가 되는 2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준석 비대위장이라던가 손수조 정도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20대들의 그런 걸 대변을 한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생각하지 하는 않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얼굴마담 내지는 그런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젯밤에 이제 투표 개표 결과 이후에 밤 12시 뭐좀 넘어가서 이제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는 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워낙 그때 멘탈 붕괴를 일으킨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인터넷 쪽에서 나오는 게 20대 투표율 얘기가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네. 20대 투표율이 27%였고 20대 여성의 투표율은 8%였다라는 네. 루머가 돌면서 갑자기 또 모든 원망을 또 뭐 너네는 뭐 대학 등록금 비싼 거 내고 다녀라 뭐 이런 식으로 또 글들이 막 도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 반값 등록금 시위를 하면 내가 깔아뭉개고 가겠다 뭐 이런 것까지 난 진짜 내 충격받았는데 예, 아니 아무리 본인이 내 멘탈 붕괴를 일으켰다고 그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나오나 나 정말 참고로 선관위에서 그 투표율 지지 분석을 하는데요. 네. 그 연령대 투표율 분석하는데도 한두 달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무근의 루머인데 그런 루머로 이제 그 의도가 뭔지는 대충 감은 그렇죠. 잡히는데 그렇죠. 네. 아니 뭐 희생양을 찾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너네들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좀 주변에 20대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네. 투표 결과 이후에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되게 이번에 선거에서 좀 느낀 게 되게 기치 자체가 반 MB였잖아요. 네. 근데 20대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거에 더 되게 냉정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 반 MB라는 슬로건에 슬로건 예. 자체에 좀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지금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그런 야권 쪽은 무슨 정당이라기보단 그냥 반 MB 안티 팬클럽 같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정책이라던가 네.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한 건 전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반 MB로만 네. 계속 몰고 갔기 때문에 정말 지겨운 거죠. 이게 이미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새로운 비전을 그리고 제시하지 MB는 않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 말에 관둔 사람. 그러면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 이명박 대통령이 도와줬는데요, 쌤입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또 거기다가 또다시 또 김용민 후보의 얘기를 하게 되지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결정을 다들 이렇게 비판하는 건데 네. 사실 낙곰수라는 매체 자체가 젊은 층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민주통합당이 거기에 상당히 묻어가려고 하는 전략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냉정하게 보고 있는 거는 낙곰수를 좋아는 하지만 김용민이 정치할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20대들의 냉정한 판단이네요. 굉장히 냉정한 판단인데 이게 대표적인 생각이었어요. 모두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용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일단 정치인으로 나간다 했을 때 뜨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잡음들이 불거지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지역구로 나왔으면 난 안 찍었을 것 같다. 네.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그 김용민의 그런 발언이 참 있어도 김용민이 옛날에 20대 개새끼 예. 맞습니다. 20대 개 뭐뭐론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했던 냉정할 주창자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일단 이 세대 자체는 그런 심판이라던가 뭐 그런 추상적인 구호에 흔들리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네. 사실상 그런 어떤 뭐 일단 그런 게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에서 비롯된 거기도 한데 사실 20대 투표율은 뭐 낮긴 낮았죠. 17대 총선에서도 37%였고 18대에서는 뭐 36%였고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럴 때마다 나왔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개새끼론이 나왔죠. 너네 때문에 뭐 다 이렇게 됐다. 근데 사실 아이러니컬하게도 뭐 보수적이고 예. 뭐 이런 거죠. 뭐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에 무관심하고 네, 맞습니다. 뭐 것도 선택이죠. 근데 이제 뭐 전혀 너네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무개념이다라는 그런 건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김용민 후보 자체가 그 논란의 핵심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그 말을 했잖아요. 예, 그 말을 그 했었죠. 말의 시작이잖아요. 그 말의 시작이었고 그때 굉장히 커다란 20대와 그쵸. 그 이상 세대의 어떤 갈등을 좀 가시화시킨 그런 장본이기도 했는데 근데 좀 그런 거를 20대는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런 말을 했었어 제가. 예, 그러니까 그쵸. 또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20대가 박원순을 지지했던 건 69.3%였거든요. 네. 이거는 나경원에게는 이제 30.1%였으니까 30대 압도적으로 예. 박원순한테 월표를 그렇죠. 줬는데 근데 그때 박원순은 반값 등록금이라는 핵심적인 이슈를 들고 나왔고 네. 실제로 시장이 되어선 서울시립대 그 시립대를 반값 등록금을 했잖아요. 그럼 네.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해줬던 거죠. 20대가 지금 항변하는 거는 그때 박원순 투표를 했던 것도 20대고 지금 만약에 새누리당에게 더 표가 만약에 더 했다면 그건 나온 건 없지만 그것도 똑같은 20대인데 그러면 그런 선택을 하게끔 만든 그런 뭐 정치인들 문제가 아니냐 그런 항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좀 어떤 게 감지가 되냐면은 이게 그 어떤 김용민 뭐 낙곰수 그런 어떤 스피커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빅마우스. 빅마우스라고 불리는 그 스피커들이
20대를 어떤 주체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교화의 예, 대상, 교화의 뭐 대상이자 계몽의 대상.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존재, 어린 존재들로 그렇죠. 보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그게 다른 생각을 하는 것 바로 같아요. 그 무슨 뭐 춤추겠다 이런 공약이 되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얼마나 네. 어린아이 수준으로 보고 있으면 뭐 당신들 다 투표하러 나오면 우리가 춤출게요. 뭐 스타킹 머리 쓰고 이렇게 할게요. 네. 머리를 뭐 보라색으로 염색을 할게요. 뭐랄까 그런 거죠. 예. 하나 줄게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뭐 딱 반응이 나오는 거, 시니컬한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 뭐 서울시장 선거할 때는 아우 뭐 잘했다, 20대의 힘 너무 그렇죠. 대단해요. 근데 예. 박수 치다가 이러고 지금 반응 이렇게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우리 또 욕하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20대가 투표를, 물론 내 생각에 투표율이 별로 그렇게 높았을 거란 생각은 사실은 안 들어요. 왜냐면 정말 20대를 위한 공약도 없었고, 이번에는 네. 20대한테 어필할 만한 게 사실 거의 없었어요, 이번 선거에서. 그래서 저는 20대 투표율이 그렇게 높았을 거라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 어쨌든 간에 뭐 어떤 사실인 거를 가지고 깨는 것도 아니고, 뭐, 말도 안 되는 루머를 막 계속 퍼뜨리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폭력적으로 어떤 특정 세대를 향해서 막 가하는 걸 보고, 이러니까 안 되지.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러고서 20대가 20대로부터 표를 바라나? 막 이런 생각이 솔직히 어저께 밤중에 저도 이제 그 트위터 타임라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튼 총선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10달 뒤에는 대선이 있잖아요. 올해 가장 큰 선거 전망? 대선이 있는데 그럼 이 대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사실 이제 야권은 위기를 맞게 된 건데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뭐 야권 선거운동 본보도 아니고. 아까 그쪽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대선의 총선의 결과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야권에서는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문재인 그 이제 상임 고문에 네. 대해서도 그 영향력이 좀 그렇게 흠집이 그쵸? 갔다면 그러면 어떤 인물을 내세울 내세워야 것인가? 되는지. 그 박근혜에 대항할 사람은 도대체 일단 누가 있단 새누리당 말인가? 쪽은 뭐 박근혜 위원장의 뭐 입지가 너무 탄탄해져서 더 이상 뭐가 없겠죠? 지금 상황은? 근데 이제 그게 자꾸 새로운 인물을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박근혜 위원장도 지금 MB 정부 들어서서 한 3년 동안 대세론을 그쵸. 받다가 안철수 원장 네. 등장하면서 대선을 팍 꺾이면서 네. 지지율 역전당했는데 다시 또 다시 이번 또 선거를 통해서 극복했죠. 극복을 네. 했죠.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지만 야당도 문재인, 안철수 지금 이렇게 거론되는 사람들을 네.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또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당대회를 예. 좀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서 대표를 가르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가야 지금 될것 같고. 가장 큰 변수는 앞으로 야당 쪽에서 보셔야 될 게 그 최고의 이것 좀 뭐 사람마다 뭐 다르긴 하지만 최고의 그 전략가라고 하는 이해찬 전 총리가 일단은 세종시 국회의원을 하면서 됐으니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솔직히 한명수 대표 경계를 많이 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경계를 사실 많이 그 했는데 보이지 않는 손 예, 뭐 이런 그렇죠. 뭐 이런 말까지 예, 했잖아요. 많이 나왔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하고 또 저 박지원 전 원내대표 아, 있죠. 그쵸. 그분을 중심으로 한 이 구 동교동계 예. 그 호남 쪽하고 이제 좀 파워 게임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그런 있겠죠. 내부에 이제 정리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게 잘 정리가 되면 또 대선 주자급 중에서 잘 박근혜 대항마가 만들어져서 본격적인 대선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가. 이해찬하고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야당 출입 기자는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는 두 사람. 아니 오늘 뭐 벌써부터 뭐 이번 선거가 그 박지원 의원이 뭐 이렇게 조정을 했다면 전략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깨졌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이제 지겨운데 나는 개인적으로 언제 때 분께서 지금 아직까지 지금 DJ께서 돌아가신 이 와중까지도 지금 계신다는 게 솔직히 그렇지만 뭐 어쨌든 그 경륜이나 또 노련함이라는 것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그리고 또 뭐 어쨌든 두 분 다 이해찬 이제 의원이 됐으니까 이해찬 의원이나 예, 박전 의원이나 둘 다 그 어떤 본인이 나설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나서는 그건 아니고 어떤 킹메이커의 역할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상당히 있고 이해찬 그 전 총리 이제 의원님이 되셨는데 다시 얘기가 나와서 그냥 여가의 얘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얘기를 한 말씀 해드리면 그 여론조사 초반에 심대평이 그래도 자유선진당 대표하면서 물론 이번에 몰락하긴 했지만 상당히 그 투표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론조사 가 상당히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이회찬과 이해찬을 착하겠다. 잠깐, 그러니까 둘 다 총리를 했기 때문에 맞아. 여론조사를 할 때 이해찬 전 총리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회찬인 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 갔던 그 야당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조치원인가 어디서 이렇게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데 어떤 그 시장 상인분 한 분이 이렇게 오더니 이회창이 아니네? 그러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우스갯소리면서도 기사화가 되는 게 이게 그 상당히 그리고 또 민주당 예전에 전당대회에서도 그 이해찬 총리가 실제로 충청도에서 영향력을 발휘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 뭐 세종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해찬 총리가 많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지율이 나오는 거다라고 공식 멘트를 하지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작긴 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이번 선거에서의 약간 좀 뭐 재미있는 예, 그런 얘기였다라는 어쨌든 얘기했습니다. 이해찬 뭐 전 총리는 지금 네. 민주통합당 내에서 입지가 공고하게 된 거고 그리고 사실 이제 탄핵 바람을 타고 국회에 입성했던 옛 그 열린우리당 출신 이른바 친노 의원들이 대거 복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뭐 이 친노의 입지가 좀 탄탄해지는 것 아닌가. 혹시 뭐 구도 싸움을 한다면 뭐 구민주계 랑 친노. 와 비하면 사실 친노가 그러니까 더 이번에 영향력을 그 세질 것 공천할 같아요. 때는 그 네 개파가 좀 싸웠잖아요. 그 문성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제 최고위원도 됐고 그때 그 했지만 이번에 사실 낙선을 그렇죠. 했고 특별히 그 본인의 그 어떤 시민사회 세력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분들을 많이 이제 진입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쪽의 것은 약간 총선을 공천 통해서 과정에서 상당히 예. 비판적인 크리티컬한 얘기를 그러니까 많이 했죠. 예, 네. 공천 과정에서 좀 많이 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내 두 개파가 다시 한번 붙는 그렇죠. 이번 선거가 당초 출구조사대로 민주당이 압승으로 갔으면 여러 신문의 제목이 이제 친노의 부활이라는 제목이 네. 붙었을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출구조사를 각 방 3기 방송가 60억이나 들였는데 완전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그러니까요. 60억을 날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총선 출구조사는 네. 맞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야권에 유리하게 나와요. 되게 보면 사람들이 의외로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반면 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별로 이렇게 좀 피해 그렇죠.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그거보다는 조금씩 퍼센티지가 낮게 나오고 그러다 보면 사실 박빙 지역에서는 아예 후보가 그러니까 승패가 뒤바뀌어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선만 해도 뭐 표본이 인구수만큼인데 이 총선은 작은 지역구 안에서 이게 해야 되다 보니까 참 출구조사가 맞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민주통합당에서는 여자 의원들이 많이 약진을 했어요. 네. 이현주 변호사라든가 음. 유은혜 전 부대변인, 김현미 전 대변인도 다시 또 한 번 꺾였지만 다시 재선 의원이 됐고 유승희 의원. 네, 유승희 의원. 17대 비례였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여성 의원들의 약진이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우스갯소리 하나 더 해드리면 정당 득표율에서 그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으로 네. 개명을 했죠. 영남 무슨 당인데 네. 이해 한나라당하고는 아무 관련이 네, 없는 한나라당하고 당이죠. 아무 관련이 없는 그 한나라당의 정당 득표율이
0.85%가 나왔는데 이게 네. 박세일 대표가 낸 국민 생각보다 높고요. 그다음에 진보신당이 1.1%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보신당하고 그게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맞먹는 수준의 지지율이 나와서 네. 우스갯소리로 이게 재외동포 선거에서 그게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장명이 있고. 바뀔 예. 줄 모르는 분들이. 그런 확률은 상당히 적은데 그래서 하여튼 그게 나름 한나라당이 그래서 비례대표 1번을 그 대표 겸 그분이 비례대표 1번이었거든요. 근데 참 좀 들어올 뻔했네. 예, 한마디로 그러니까 3%가 돼야 일단 들어오긴 하는데 3% 넘어야 되는데 하여튼 0.85%라는 지지율을 받아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되기도 이번에 했습니다. 또 정통민주당도 있었잖아요. 정통민주당이 예. 정통민주당 그게 나 진짜 솔직히 그 장기표 씨는 도대체 당 이름을 갖다가 몇 번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나오시는지 저 국민 생각도 처음엔 합류하기로 했다가 6번 나왔다가 6번 지셨나? 저도 정확하게는 장기표 모르겠어요. 의원이 어쨌든 굉장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 근데 아 뭐랄까 좀 그런 민주당 쪽에서 약간 공천에서 탈락한 분이라든지 뭐 옛날 그렇죠, 분들 예. 막 이런 분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역사의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당을 만드셔가지고 나오신 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 선거에서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18대 때는 그 친박 한나라당 당시 공천에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고 이명박 정부 초기라서 이제 친이계들이 이제 네. 득세를 했는데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호 사무총장을 이재호 의원이 뭐 공천 학살이다 그래갖고 네. 무소속으로 다 나가거나 친박 연합으로 해갖고 나와서 무소속 당선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는 네. 무소속이 딱 3명입니다. 네. 3명밖에 당선이 안 됐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당을 보고 찍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면이 그렇죠. 있죠. 그리고 특히 근데 무소속 후보 중에 주목할 만한 후보 중에 하나는 또 거제에서 네. 김한주 후보가 있었는데 그러게 아 솔직히 예, 거기는 그걸 근데 어떻게 갑자기 예, 세 명의 득표율이 비슷했어요. 새누리당, 진보신당, 그러니까요. 그 무소속 예. 후보가 네. 비슷했는데 그 된 후보는 참고로 김영삼 대통령 때 경찰 출신인데 네.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16대 때부터 세 번째 선거 나가서 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김현철 그 저기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그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 만약에 나왔으면 안 나왔을 텐데 네. 아마 그걸로 해서 아마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당선이 된 거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에서 박주선 네. 의원이 나와서 또 됐고 무소속 한 군데가 또 어디가 있었는데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특징이 있고 이번에 또 선진당이 몰라 그랬어요. 네. 충청권의 맹주를 자임하던 선진당이 완전히 박근혜 몰라 위원장의 그랬어요. 따뜻한 손에 그냥 네. 호로록 날아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지역구에서는 3명, 그리고 네. 비례 2명 해서 5명이 돼서 원내 교섭단체는커녕 이게 당의 존립 자체고 오늘 심대표 대표가 아마 사퇴. 네.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동안 이게 예견됐던 어느 정도 예견됐던 사태인데 충청도 민심을 하도 뭐 저희 어머니 충청도시면 충청도 분들은 제가 이제 작년에 민심 탐방을 갔을 때도 그래 1번 뽑자 그러고 다 들어가신대요 투표장에. 근데 투표에 딱 들어가면 투표소 들어가면 아이고 남들 다 1번 찍는데 나는 또 2번 찍었다. 근데 그 딱 똑같은 생각을 하셔서 그런 뭐 제3의 후보가 당선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지역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런 비유적인 말씀을 그 지역에서 해주시더라고요. 그 지역의 민심에 그렇죠. 상당히 예. 그렇게 그렇다는 어렵다는 거죠. 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근데 사실 민심르포 가도 제일 말 듣기 말을 어려운 게 예. 충청도잖아요. 알아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절대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선진당이 거의 몰락한 게 이번에. 근데 예견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원래 이해창 대표가 계속 당을 이끌어왔잖아요. 그렇죠. 만들고. 근데 심대평 대표가 당을 맡으면서 너무 사당화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심지어 중앙에 있던 선거사무소를 자기 그 세종시 그렇죠, 그쪽으로 세종시. 옮겨갖고 지탄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그거를 자기 그거에 맞춰서 해서 대표가 아니 그 당 대표인데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후보들 이렇게 지원해서 그렇죠.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해서 이게 이번에 어느 정도 예견됐던 사태다 이렇게 해서 좀 됐고 뭐 그 다음에는 진보신당이 말씀드린 대로 1.1%의 득표율 때문에 2%가 안 되면 당을 해산해야 되거든요. 정당법에 따르면. 그래서 진보신당의 존립이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뭐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 또 이번에 사실 좀 화제의 그 당선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좋은 게 아니 무슨 문대성 후보랑 그렇죠. 그 네. 뭐지 김형태
네, 포항의 김용태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어떤 그런 네, 성추문에 도덕성에 네, 휘둘려 논란이 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진짜 그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예를 들면 김용민 후보를 상당히 두둔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그거보다 낫지 않느냐. 뭐 이렇게 아니 왜 우리만 갖고 뭐라 그래. 뭐 저기는 그 사과도 안 해. 우리는 참 그래도 이 후보 김용민 후보는 사과 대제했잖아. 막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두 후보에 대해서 약간 새누리당이 거리를 두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이준석 아니 후보라 그래 이제 당선자죠. 두 이준석 당선자. 비대위원도 뭐 두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뭐 박근혜 위원장에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문대성 씨 같은 경우는 참 네. 아테네 이 돌려차기 영웅 아닙니까? 실제로 봤는데 키도 크고 잘생기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논문이라는 게 지금 표절이 이제 지금 심사 중이거든요. 네. 그 해당 국민대에서 지금 심사 중인데, 일단 이해훈 상황실장이 선거 전에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상응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조치를 취하겠다. 예, 조치를 취하겠다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 성추문이 참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 이게 네. 확인이 안 되거든요. 최종 확인이. 네. 그래서 이게 후보자들한테 명예훼손으로 뭐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확인되긴 힘들 겁니다. 최종적으로. 근데 이제 기자들한테 상대 후보가 또 이게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제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음해성도 실제로 많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좀 마지막에 하여튼 그 김영태 후보가 포항에서 문제가 됐는데, 근데 일단 문대성 후보나 문대성 씨나 이제 김영태 씨 같은 경우는 텃밭이잖아요. 포항이나 네, 그렇죠. 부산이 거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냥 당선은 피할 수가 없었다고. 근데 사실 그러니까 김형태 후보 같은 경우는 도저히 그 혐의 뭐 어쨌든 그 의혹이 정말 거의 폐륜에 가까운 내용인데다가 사실이라면. 네, 그렇죠. 사실이라면 그렇고 무슨 녹취록도 막 이렇게 공개가 됐잖아요. 뭐 큰아버지가 뭐 잘못을 했고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그런 상황에서 참 그러니까 사실 근데 약간 검증의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의혹이 그러니까 너무 막판에 그렇죠, 의혹이 막판. 제기된 게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확실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수도 있긴 해요. 그렇죠? 참고로 그 양당의 공천 과정에서 네. 공천 위원들의 말을 빌면 그 투서가 막 올라온대요. 이제. 네네. 근데 거의 이게 뭐 삼류 에로요. 뭐 진짜 그 공천 위원들이 쉽게 말해서 미친다는 거죠. 이게 검증이 안 되는데. 네. 막 말로 뭐 해갖고 뭐 얘가 나를 뭐 성추행했다 뭐 이 사람은 과거에 이런 전력이 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모습인데 참 이게 후보 개개인들이 당락 여부를 떠나서 이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날 수도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 이미 이미지 먹칠은 다 되고. 그렇죠. 예? 참 그 프라이버시 문제가 너무 많이 까지는 게 저는 이제 선거 과정이나 공천 과정을 보면서 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김용태 후보나 뭐 또 이렇게 성 문제 관련해서 된 후보들의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선거 문화나 뭐 이런 측면에서 있어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문대성 당선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국민대에서 논문 관련해서 심사를 해서 뭔가 결론이 나온다면 외부 요인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당에서 예를 들어 출당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사실 김영태 당선자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던 후보들이 이미 수도권 뭐 부산 뭐 있었지만 그렇죠. 그냥 그 묵살을 하고 묵살이라고 하면 뭐 새누리당에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뭐 소명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냥 공천을 그대로 유지를 시켰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김영태 당선자에 대해서 뭐 추가로 뭐가 이렇게 확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박근혜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공천이 잘못됐다는 뭔가 또 다른 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뭔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누워서 게다가 침 뱉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10년 전 일이라서 이게 진짜 제대로 검증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상 뭐 예측하기로는 검증이 쉽지가 네. 않죠. 더구나 이 가정이 남녀간의 또 그렇고. 가정사하고 네. 남녀간의 문제는 그걸 어떻게 제3자가 밖에서 검증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번에 새누리당은
서울에도 그런 뭐 낙선은 하셨지만 한 분 계셨고 부산에도 뭐 계시고 이번에 그 김영태 당선자가 어디죠? 포항. 포항에도 그렇고 그런 논란이 있는 후보들이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고 그래서 참. 자, 오늘은 그 어제 있었던 4.11 총선 결과에 대해서 한국일보 정치부에서 새누리당 출입하고 있는 김성환 기자와 디지털 뉴스부의 양홍주, 박소영 기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소야대를 예측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언론도 사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 선거 결과 가장 근접하게 예측한 언론이 뒤늦게 드러났죠. 바로 네. 일요신문인데요. 네. 지난 3월 25일에 발행된 신문인데요.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을 포기하고 대선에서 뒤집기를 시도하는 선거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네. 그날 썼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이제 기사에서 인용된 그 민주당 단독 입수된 그 민주당 문건. 내 전략 문건이라는 내용을 보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131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네. 또 새누리당은 140에서 네. 145석 정도 그러니까요. 획득할 것으로 민주통합당이 전망을 했다. 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예. 누리꾼들 사이에서 아주 회자가 되고 있죠. 네, 이게 일요신문이 상당한 어떤 다른 기존 언론과 달리 상당한 예측력을 사실은 예측이라기보다는 입수한 문건을 보도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 좀 야당 지지자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포기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131석 정도로 가져가면서 이를 통해서 선거의 어떤 그 심판, 그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이 나오면서 한 대표가 물러나게 될 것이고 이런 식의 내용을 예상을 거의 했다라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기도 한 어떻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는 투표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좀 되게 섬뜩한데요.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이제 예리한 분석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아까 60억에서 이제 70억 정도 들인 그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보다도 더 정확한 그러니까요. 내부 분석을 사실 하고 있었다는 이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 출구조사가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어려운데, 이 정도면은 131석이었는데, 실제 127석을, 얻은 건 거의 오차가 돼서 그러니까 그 돈 들인 출구조사는 무려 128에서 140 몇 사이 뭐 이런 식의 출구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여기는 굉장히 적었고 네. 출구조사는 한 30석 정도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것들 이제 뭐 공천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번 지도부 역량이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제1당 실패 이후에 필연적으로 책임론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전당대회도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대선 국면을 맞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예상을 한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결과를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전략을 잘 세워서 이런 예측력을 바탕으로 미리미리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일요신문, 약간 작두신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뭔가 이 일요신문을 소개하는 선배의 눈빛에서 이글이글거리는 의지를 읽었어요. 다음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스나한타 H를 통해서 더
더 예리한 예측을 해보겠다. 혹시 그런 결심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우리 회사의 그 다른 여러 가지 예측을 하는 분들의 조언을 다 받아서 다음 12월 달에는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두 팟캐스트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선한타 H 26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사회부 김지은, 산업부 최진주였고요. 제작엔 디지털뉴스부의 양홍주, 강희경, 박소영 기자였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사난타 H에 의견을 주실 분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시사난타 H를 검색하시거나 최진주, 김지은 기자의 트위터로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